몽골 러시아 여행기 에피소드 앤드 이종수. 에피소드 1. 여행 준비물. 여행 준비물과 관련한 내용이다.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 소주 4팩이었고 서울팀은 각자 와인을 2병씩 가져오기로 했다. 나머지 밑반찬 등은 각자 알아서 챙겨오기로 했다. 나는 그래도 양주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발렌타인을 사갔고 포장 김치도 가져갔는데 그것이 아주 기묘하게 잘 쓰였다. 나중에는 김치도 술도 부족해도 사야 했고 마지막 세관 통과 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술이 모자라는 일은 없었다. 중간중간 와인을 사거나 주문하는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한 덕분이었다. 러시아에서는 40도 이하의 술은 술도 아니라고 한다니 역시 대국답다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이곳을 여행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준비물이 있다. 첫째는 망원경이다. 초원을 달리며 먼 곳의 경치를 제대로 보려면 망원경이 있어야 한다. K 사장이 준비해 온 것을 보고 역시 여행의 베테랑답다고 느꼈다. 둘째는 김치다. 역시 우리 음식이 입에 맞는다. 간간히 한국 식당에 들러 김치를 맛볼 수 있었지만 국산 김치 맛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Y 교수가 총각김치를 가져와 모두들 맛있게 잘 먹었다. 셋째는 스피커다. 이것도 Y 교수가 준비해 왔는데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충분히 활용되었다. 야외나 게레에서 모여 분위기가 필요할 때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으면 음질도 좋고 살기 조명까지 나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었다. 넷째는 커피포트다. 게레에서 야식을 먹으려면 끓는 물이 필요한데 커피포트가 제공되지 않았다. 게르 첫날에는 전기장판이 제공되어 따뜻하게 잘 수 있었고 둘째 날에는 종업원이 와서 장작을 넣고 토치로 불을 지펴 화로를 피워주었다. 밤 11시쯤과 새벽 4시쯤 두 차례에 걸쳐 불을 피워주었다. 다섯째는 장갑과 끈 달린 모자다. 장갑은 우리 중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낙타나 말을 탈 때 꼭 필요했다. 끈 달린 모자 역시 승마나 낙타 체험 때 모자가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에피소드 2. 화장실. 화장실과 관련한 내용이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는 화장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야외 관광을 할 때는 대략 난감한 수준이었다. 워낙 관광철이 짧다 보니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다. 거북바위 등에서는 아예 문이 닫히지 않는 재래식이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의 역겨움을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사원의 화장실도 비슷한 형태였다. 이 3일차의 게르에서 숙식할 때에도 샤워장과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다. 휴지는 질이 낮았고 그나마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남자 샤워장의 온수가 나오지 않아 남자들이 여자 샤워장을 쓰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초원을 달리는 길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했는데 모두 유료였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러시아에서도 유료 화장실이 많아 사용에 애로를 겪어야 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은 유료 화장실 대신 공짜로 소변을 해결한 것을 빗대어 40루블 벌었다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에피소드 3. 몽골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루지 못한 소원들. 몽골의 평균 수명은 67세라고 했다. 또 땅에서 자라고 나는 것은 짐승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몽골은 러시아의 영향으로 공산화 과정을 거쳤다가 1991년 민주화되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는데 국가 체제의 정비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듯했다. 어떤 곳에는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러시아의 흔적도 지워지지 않은 듯했다. 300만 인구 가운데 14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가축은 6천만 마리에 이른다. 드넓은 초원에 양, 소, 염소, 낙타 등 여러 가축이 혼재된 채 자유롭게 방목되고 있었다. 간간히 나무와 숲이 있었고 어떤 곳에는 강도 보였다. 이루지 못한 소원도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취를 느껴보는 것이었는데 날씨가 여의치 못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느꼈던 밤하늘의 감흥을 다시 받아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둘째로 러시아는 해산물이 풍부하니 랍스터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것은 동쪽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나 가능하고 바이카로 쪽 이르쿠츠크에서는 어렵다는 후문이었다. 또 하나의 바람은 러시아에서 가급적 더 오래 묵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란바토르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철도로 가는 방안도 처음에는 협의되었으나 거의 24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결국 무산되었다. 국경 통과에만 8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르쿠츠크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해보니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에피소드 4. 바냐에 관한 것이다. 바냐 체험은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이루어졌다. 일행은 버스에서 내려 자작나무 숲길을 20분쯤 걸어 들어갔다. 옆으로 난 숲길에서는 말을 달리는 처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바람처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바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식이었다. 가는 길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 필요한 이들은 볼일을 봤다. 바냐는 우리식으로 하면 찜질방이자 사우나였다. 나무로 된 조그만 집처럼 보였는데 들어서자 벽 쪽에 여러 짐승의 박제가 걸려 있었다. 안쪽에는 탁자가 놓여 있었고 타월과 찜질용 반바지 같은 것이 주어졌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자작나무 잎을 타려 끓인 차를 한 잔씩 마셨다. 한켠에는 물이 담긴 양동이와 물바가지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 페치카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 목욕탕에 사우나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앞쪽으로 열기를 뿜어내는 페치카 화로가 들여다 보였고 그 위에 돌덩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빗자루처럼 묶은 나뭇잎 뭉치로 팔, 어깨, 가슴, 배 등을 살살 치면서 혈액순환을 도모했다. 그리고 간간히 바깥에서 물을 떠와 화로에 끼얹으면 열기가 수증기로 변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Y 회장이 물을 끼얹었다. 내 차례가 되어 물을 끼얹었는데 처음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끼얹은 물의 증기가 하필 지사장의 오른쪽 눈가로 쏟아지는 바람에 그가 화상을 입고 말았다. 급히 사과하고 사죄했지만 화상은 제법 심각해 보였다. 모두들 열기에 화들짝 놀라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바냐 집에서 빠져나온 일행은 강가로 가서 물속에 입수를 했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일부 멤버는 강에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해맑은 표정으로 단체 사진까지 찍고 바냐 체험을 마쳤다. 개운하기가 여행의 피로가 말끔히 씻기는 느낌이었다. 마치고 식사 장소로 갔더니 의외로 부인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바냐 체험은 이색적이었고 경험이 있는 Y 교수의 주도 덕에 수월하게 해볼 수 있었던 셈이다. 에피소드 5. 이마트, 백화점, 그리고 캐시미어 쇼핑. 이마트와 백화점 체험, 그리고 캐시미어 직매장 고비에서의 쇼핑이 있었다. 이마트는 그래도 우리나라 것이라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다. 상표도 대부분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익숙했고 쇼핑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느낌이었다. 쇼핑을 마치고 나와서는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 호떡을 하나씩 사 먹었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의 추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다들 그 시절을 살아온 이들이니 호떡을 다 좋아했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농경보다 목축 위주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보니 과일과 채소는 색깔, 크기, 맛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외국산 과일도 많았다. 공유는 칼로스부터 일본 아키바레, 우리의 2000쌀까지 진열되어 있었으나 찾는 이는 별로 없어 보였다. 물과 간식거리 등을 사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백화점은 구경이라고 하니 우리식으로 보자면 70년대 화신백화점 같은 느낌이었다. 다들 기념 자석을 좀 산 듯했고 우리는 문제의 장식용 칼을 한 자루 샀다. 본래는 과일이나 깎아 먹어보려던 것인데 의도대로 되지 못했고 결국 출국 심사 때 적발되어 곤욕을 치렀다. 몽골 백화점에서는 캐시미어를 눈요기하는 선에서 둘러보았고 본격적인 쇼핑은 캐시미어 전문 판매점인 고비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사는 값의 절반이면 살 수 있는 상황이라 모두들 캐시미어를 사느라 분주했다. 어떤 분은 공항 면세점의 캐시미어점에서 목도리를 사기도 했다. 먼저 몽골을 다녀온 분에게 칭기스라는 술과 캐시미어는 꼭 사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 백화점 방문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 다니며 쇼핑을 했고
두 번째는 여자들만 들여보내고 남자들은 카페 같은 곳에서 쉬기로 했는데 근처에 적당한 카페가 없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다시 백화점에서 조우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백화점은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다. 소득 수준이 1만 5천 달러 정도라니 우리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에피소드 2. 울란바토르의 야경과 아침 산책. 호텔 옥상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다. 실내와 야외 자리가 있었는데 기온이 차가워 야외에는 담요가 비치 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가 먼저 올라가 다른 이들에게도 권했지만 아무도 호응이 없었다. 맥주를 2병쯤 마시며 야경을 즐겼다. 옆 좌석에서는 한국에서 가족 여행을 온 이들을 만났는데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어가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안주로 나온 땅콩은 그 엄청난 양에 놀랄 지경이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다른 일행들은 여행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다들 녹초가 되었던 모양이다. 아침 산책은 호텔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우리식 편의점처럼 간단한 물품을 팔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다. 30분 정도 걸으며 인근의 사원 비슷한 곳에도 들렀다 왔다. 가는 길에 한국 음식점으로는 본죽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평양냉면집인지 북한 음식점이 있었다. LG 대리점도 눈에 띄었다. 자동차는 대부분 토요타 캠리 등 일본 소형차 위주였고 기아차나 현대차는 가뭄에 콩 나듯 간혹 보였다. 버스는 대우차, 현대차 등이었는데 어느 초등학교 이름이 붙은 채로 운행하는 차도 있었다. 승마 체험을 하려던 때의 일이다. 한국인 가족 관광객이 지갑 등이 든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통역에게 와서 통사정을 했고 통역이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주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가방을 찾았다고 했다. 울란바토르에서 타고 온 것이 회사 택시여서 추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였다. 에피소드 7. 몽골과 러시아의 풍경들.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관광을 나가면 눈에 띄는 것이 전봇대였다. 아래쪽은 어자 형태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위쪽은 나무를 세워 전기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아무래도 아래쪽은 빗물이 스며들거나 가축들이 몸을 비빌 우려가 크니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뒤 그 위에 나무를 세우는 식으로 만든 듯했다. 초원에는 간혹군집을 이룬 게르가 보이기도 했지만 마을이나 도시다운 곳은 구경하기 힘들었다. 골프장 같은 곳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전차는 아직 다니고 있었지만 전철은 아직 건설되어 있지 않았고 고가도로도 한 곳뿐이었다. 신호등이 깜빡이는 시간도 너무 짧아. 뛰어서 건너지 않으면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어 버리는 사달이 벌어졌다. 몽골의 관광철은 7월부터 9월 정도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너무 추워서 관광하기에 부적합한 듯했다. 종교는 라마교였는데 우리의 불교와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듯했고 달라이 라마의 사진만 몇 장 한켠에 비치된 사원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처럼 건널목에 신호등이 점등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건널목 표지만 서 있고 일정 수의 사람이 모여 건너면 차들이 자동으로 정차하는 식이었다.